네, 지난 주말부터 불거진 다시 미중 관세 전쟁. 네. 미중 관세 전쟁은 사실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데요.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이러다가 미중 정상회담마저 이달 말에 에이펙 회담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의 만남조차도 이게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불안감이 좀 엄습하면서 원달러에도 영향을 알게 모르게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초부터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거의 3% 정도 올랐습니다. 프랑스 문제라든지 또 일본 지금 정치적인 제2 아베노믹스를 이제 표방하는 다케이치 아마도 유력한 이제 총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달러를 밀어 올렸고요.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석 달 남짓한 기간 중에 원달러가 한 6% 올랐네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강세보다는 원달러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 가치가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해결된 게 없는 거죠. 없어서 그런 거죠. 지금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대미 투자, 대미 투자 이런 부분도 일단 공은 미국에게 갔습니다만은 아직 답은 안 왔고요. 그다음에 관세율도 25% 일본보다는 불리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지금 대미 수출의 부진으로도 숫자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록 9월 수출이 16.8%로 크게 증가해서 나왔지만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일평균 수출은 한 6% 줄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데이터도 대미 수출이 조금 밀리고 있고요. 다른 나라보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에 조금 불안한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왜 미국 셧다운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30일까지 갈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 주요국 재정 악화로 이슈 때문에 1,470원까지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는. 네, 환율 예측이야 너무 변수가 많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 금융 위험이 제한돼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의 폭주는 막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 6개월에서 한 6개월 전후에 환율 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주요국의 통화 정책 방향성입니다. 근데 연준이 일단 내년 6월까지는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국가들 ECB라든지 영란은행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지금 금리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로 내리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가령 미국이 한 3번 내릴 때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정도. 일본은 어쨌거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고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슈퍼킹 달러 이런 게 재현되기에는 그런 거시 환경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킹 달러가 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 원화 약세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미중 무역 분쟁 이슈는 상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 좀 잠잠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지금 미국 기술주 그동안 우리나라도 반도체 잘 갔다가 조정의 빌미로 되고 있어서요. 일단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 이런 부분 한번 좀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조금 특히나 미중 관세율이 지금 액면 그대로 트럼프가 지난주에 또 발표한 것을 적용한다면 11월 1일부터는 중국이 미국에 들어가는 관세율이 157%가 되는데 기존 관세율 27%에 또 펜타닐 관세 기타 등등 해서 37% 더하면 157%가 되는데 이거는 글로벌 경제가 거의 멈추는 거죠. 교역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게 만약에 실행된다면 아마 연말 월마트의 매대는 다 빌 거고 항구의 선적 화물도 거의 지금 절반 이상 줄 겁니다. 그런 재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협을 전제로 한 양국의 기싸움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꼬리를 내리는 흐름이 나타난 것도 휘토류라는 아킬레스건이 미국에게는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사실은 인도나 이런 기타 등등의 국가보다는 훨씬 더 중국에 조금 관대했거든요. 관세 이슈에서. 얼음장은 계속 났지만 살짝 꼬리는 내리는 모습을 계속 보였죠. 말씀 주셨듯이. 그런 측면에서는 이 문제는 곧 해결된다라는 것에 좀 전제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뭐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악재로는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악재의 기간이 제 생각에는 한두 주로 끝나지 않을까, 길게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전 세계 교육이 현재 관세율, 그러니까 한 30%에서 40%의 관세율, 또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평균 한 20% 내지 한 10%에서 20%의 관세율. 그래서 종합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전 세계 물건의 관세율의 평균이 지금 어쨌든 금액 가중으로는 20%거든요. 그래서 이 20%의 관세율의 의미는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일궈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교육이 줄고 한 나라 대미 교육이 줄면 또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줄게 돼 있고요. 대EU 수출도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걱정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이렇게 고공행진, 뭐 낮아진다 하더라도 15% 아닙니까? 다 잘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대미 투자도 3,500억 달러의 내용, 뭐 예를 들어서 뭐 캐피탈콜 방식으로 바뀐다든지 내지는 뭐 어쨌든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레벨이 낮아진다라고 가정해도 이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 무거운 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이 미중 갈등의 재점화는 우리나라 경제에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앞으로 한 3, 4년 내지는 뭐 그 이후까지도 묵직하게 우리나라 경제를 짓누르는 그러한 요인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트럼프 관세 전쟁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노이즈에 따른 이벤트로 시장이 반응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슈는 1, 2주 안에 좀 자취를 감출 가능성. 왜냐하면 최대 4개월까지 갔던 바라.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디스크 이게 이제 만성 질환으로 가듯이 우리 경제에 어쨌든 악영향을 미칠 요소이다. 그래서 어쨌든 협상을 좀 잘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1, 2주 이후에 이런 노이즈가 좀 사그라들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맞습니다. 결국 앞서서도 제가 브리핑할 때 이렇게 트럼프 전쟁, 무역 전쟁의 그 리스크를 피하려면 결국 AI 반도체다 이런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던데 결국 AI 반도체 주도주 가져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와 AI 기업들이 모두 다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게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간 투자 금액이 미국만 해도 AI 관련 투자가 1,000억 불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로 따지면은 2,000억 불이거든요. 2,000억 달러면 뭐 300조 아닙니까? 미국만 따로 떼어놔서 봐도 150조고요. 연간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 40조 정도 연간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 사이클은 분명히 큰 봄날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번 경기, 전 세계 경기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혁신 경제 사이클이고 그 혁신 경제 사이클의 중심에는 AI가 있고 AI는 좀 고품위 반도체를 계속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레거시 반도체 가격도 상당히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가 살아나니까 좀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긍정적인 주도주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실적과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을 봤을 때 맞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셧다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연준이 생각하는 거는 항상 물가와 고용 그 두 축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나오는 얘기 보면 고용이 더 문제다 이런 흔들 나타나고 있고 셧다운 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해고한다 이런 이슈도 있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실적은 뭐 매크로 상황보다는 기업 실적이 살짝보다는 조금 더 좋은 듯한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제 국면마다 다른데 이번 경제 국면에서는 매크로 지표보다는 종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강하다. 이것은 예. 전통 경제가 주도하는 경제가 아니고 뭐 재고 순환 사이클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 또 AI 관련된 기업들이 케이펙스 설비 투자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투자하면서 성장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도 많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좋은 그리고 AI는 또 애플리케이션 응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챗GPT 쓰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듯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P 500 기업들의 이익은 올해도 10% YOY 증가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에도 그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월가에서도 그렇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매크로에 비해서는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하방을 막는 펀더멘탈 요인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AI 관련주들은 사실은 PR이 높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굉장히 또 혜택을 받는 맞아요. 예, 투자를 해도 빚을 네. 낼 텐데 그 빚 부담이 경감되니까. 네, 그리고 과거에 뭐 빅테크보다는 지금 AI 기업들은 현금 비중이 높아서 현금 비중이 높은 대신에 밸류에이션이 높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데 질문 주셨던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결국에는 내년 중반까지는 네. 적어도 적어도 내년 한 6월에서 9월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기준금리 4.25%라는 것은 살짝 중립적이거나 아직도 제약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뭐 지난주에 뭐 FOMC 의사록에서도 밝혔듯이 일단은 고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3.75까지는 일단 갖다 놓고 연말에 금리 상단이죠. 그리고 3.75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네. 공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 3.75에서 경기가 혹은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급하게 내릴지, 그다음에 어디까지 내릴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연말 연초에 들어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3.75에서 한 두세 번은 더 내리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3.25%의 기준금리 상단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뭐 증시에 굉장한 우군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 이런 패턴 속도 조절의 이슈는 있겠지만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뭐 빅테크 관련주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네. 이게 선순환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실적 시즌 이제 보면서 확실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준다면 코스피와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사이드도 가능하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고요. 지금 올해 상위 자산 중 하나가 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뭐 셧다운되고 안전자산 수요도 덩달아서 위험자산과 또 별개로 이제 포트 분산해야 되니까 또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금은 얼마나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금은 앞으로도 저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200일 이동 평균선에 상당히 20% 정도 이상 웃돌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 뭐 숨고르기 단기 조정은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단기 조정을 거치고 나면 추세적으로 조금 계속 상승해서 금은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완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명목 경제 성장률이 5%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5%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연간. 예, 예. 네, 그래서 비록 이자는 못 받지만 금을 투자해서 5%의 상승률에 조금 최소한 상승률은 조금 보장받는 그러한 개념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는 점.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돈을 풀고 또 재정을 확대하고 또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비가 지출되면서 재정 증가 속도가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국가 부채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를 좀 확대시키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느 통화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장기 투자자들, 그러한 국부 펀드들이라든지 중앙은행들의 행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 때 불과 7%에 불과했던 외환 보유고에서의 중앙은행들의 세계 중앙은행들의 평균입니다. 금 비율이 지금 15%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요? 네. 중국도 3.5%에서 지금 7%까지 올라갔는데 중국도 과거보다는 미국 국채를 안 사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아마 외환 보유고에서 7% 정도의 금 보유고를 앞으로 10%, 15%, 20%까지 올릴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보기 때문에 금은 추세적으로 자산 배분에서 일정 부분, 특히 거액 자산가일수록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분을 조금 트레이딩 개념이 아니고 바이 앤 홀드 개념으로 매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브리핑한 게 생각나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와중에 안전자산 관련해서는 금도 금이지만 미 국채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중국은 금은 사도 미 국채는 안 산다. 이게 또 걸리고 어떻게 미 국채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채는 절대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거액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건 필수제죠. 안전자산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국채 금리는 이제 조금 마이너스 영향을 받고 금은 플러스 영향을 받는다라는 같은 안전자산이지만 성격이 다른 거고요. 또 앞으로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OBBA 법안, 미국 트럼프의 법안이 계속 국가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한 30년 후에는 미국 국가 부채 비중이 지금 120%에서 거의 한 180% 육박하거든요.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금은 조금 성격상 조금 굉장히 긴 호흡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국가 부채가 증가할수록 미국마저도 증가할수록 조금 국채 금리는 사이클을 탄다 그럴까요? 물론 이제 장기 투자하면 쿠폰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개념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국채 금리마저도 앞으로는. 그래서 국채 ETF를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은 조금 가급적 조심을 하시라 저는 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아주 잘 됐습니다. 오늘 환율 그리고 AI 주도주 관련 그리고 금, 미국 국채 전략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